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벽돌책 마무리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또 갖고 있는 벽돌책이 나머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많더라고요. 그 중에 안 읽은 것들도 있어서 오늘은 진짜 빨리 최대한 빠르게 소개하고 커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먹어야 돼. 저번에 이제 에어컨을 틀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하다가 보니까 확실히 너무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잘 체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뭔가 만드는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을 그냥 끄고, 사실 그래서 좀 두렵긴 하지만 얼마나 찍게 될지 최대한 좀 빨리 쭈르륵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책들, 그러니까 진짜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였지 싶은 책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책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체할 시간이 없겠죠? 바로 손에 집히는 대로 첫 번째를 소개해 드려보자면, 첫 번째 벽돌책은 빅토르 휴고의 웃는 남자. 빅토르 휴고의 웃는 남자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옛날에 빅토르 휴고를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로 워낙 유명한 작가이긴 하지만 그게 5권짜리라서 너무 두껍기도 하고 이걸 어느 세월에 읽나 하고 찾아보다가 그때 여기 이 문장 때문에 읽었던 것 같아. 빅토르 휴고 스스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소설이라고 평했던 작품. 그러니까 빅토르 휴고 스스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소설이라고 평했던 작품. 이 한 문장에 속아가지고, 속았다 얘기하긴 참 뭐하네요. 아무튼 이 한 문장에 끌려서 사게 되었는데요. 이게 한 그윈플레인이라는 아마 주인공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인물이 서커스단 밑에서 자라다가 어떻게 좀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 현자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떠돌면서 다니는 이야기들, 또구나 그 현자가 데리고 다닌다 하기 좀 뭐하는데, 그 현자의 옆에는 커다란 늑대도 있었거든요. 그 늑대 이름이 호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늑대가 호모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현자는 정말 유명한 현자지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희귀한 조합, 거기에 이제 한 소녀까지 추가되는데, 이 희귀한 조합이 어떻게 유랑을 하면서 또 이 편에 들어서는 뭔가 반전에 가까운 비밀을 파헤치게 되기도 해요. 어떤 풍자적인 요소를 갖고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첫 부분 상권이 조금 읽기가 뭔가 버겁다라고 느낌도 있긴 했었는데, 되게 묘한 분위기 때문에 계속 읽게 되었거든요. 더구나 여기서 이제 우르수스, 이 현자의 말이 너무나 좀 독특하고 뭐랄까 매력이 있어서 계속 읽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편에 가서는 비밀이 밝혀지고 제가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재밌어가지고 되게 후루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웃는 남자 역시도 전 재밌게 읽었던 터라서 한번 추천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늘 이제 어떤 판본이나 다른 띠지 같은 거에서 웃는 남자라고 하니까 여기 막 찢어진 조커 입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 속에서 그윈플레인이 입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커처럼 웃고 있지 않은데 웃는 듯한 정말 이제 광대 같은 인상을 줘요.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연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분위기에 약간의 판타지까지는 아니지만 마술적인 느낌까지 같이 가미된 책을 원하신다면 빅토르 휴고 웃는 남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커버가 사실 딱히 땡기진 않잖아요. 여기 아마 현자 우르수스고 옆에가 이게 늑대야? 아니 이게 어떻게 늑대야? 미치겠네. 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사파가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윈플레인과 그의 이제 연인이 되는 또 다른 소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책이었고요. 이것도 옛날에 되게 좋게 읽어가지고 소개하는데 좀 길어졌네. 그 다음 책은 제가 지난번에 이걸 소개 안 했더라고요. 이걸 먼저 소개할 걸 그랬어. 그 다음 벽돌책은 코리 닥터 로우의 리틀 브라더 홈랜드입니다. 코리 닥터 로우의 리틀 브라더와 홈랜드. 사실 이 리틀 브라더는 예전에 한창 핫하기도 했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아작에서 아마 첫 번째로 나왔던 SF 책인가 그러긴 했었는데, 아작이 이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약간 그쪽 SF 쪽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리틀 브라더란 제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조엘의 1984를 배경으로 약간 오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읽어보시면은 1984를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몇 가지 포인트들, 여기서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좀 더 현대적인 배경으로 국가의 어떤 권력, 강대한 감시하는 권력, 그런 것들을
한 소년이 어떻게 그에 걸려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는지 약간의 장르적인 재미도 상당히 있는 작품이라서 책이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금방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엔 요것만 나왔었고 그 이후에 요 홈랜드가 번역이 되어서 이게 후속작이거든요. 그래서 요 주인공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어쨌든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홈랜드보다는 리틀브라더 역시 1편이 더 낫긴 했었는데 그래도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 참 재밌는 작품이니까 SF 좋아하시고 또 약간의 이런 디스토피아 문학 좋아하시면은 뭐 더없이 읽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한창 그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한 국회의원이 그때 요코리 닥터로의 리틀브라더를 딱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우리한테도 상당히 참 핫한 이슈였는데 그래서인지 이 앞부분에서도 이 한국 독자들의 어떤 국가보안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작가가 써놨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뭐 범죄자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감시를 피할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과 그래도 국가가 이런 거 하나하나 국민을 감시해서는 안 되지 이런 쪽이 이제 맞부딪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되게 IT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게임 내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약간은 좀 제가 갖고 있는 표지가 장난스럽다고 해도 되게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책은 이거 저번에 사실 담긴 했었는데 포로스터의 4321. 요거는 사실 제가 뭐 지난 영상 때도 꽤나 길게 한 뭐 6분 7분을 걸려서 이 작품을 리뷰를 간단하게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더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포로스터의 가장 근작이기도 하고 역작이기도 한 이제 퍼거슨이란 인물의 4가지 인생 향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인생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미묘하게 작은 것들이 어떻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길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 사실 분량 자체가 지금 좀 엄청나기 때문에 몇 쪽이었죠? 한 이게 700쪽 800쪽인가 1500쪽에 해당하는 책이라서 읽는데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래 걸리긴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다 읽고 나면은 와 짧다 이런 이야기를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읽는 어떤 특별한 독법이 나름 있긴 한데 뭐 특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올렸던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은 이 작품 혹시 너무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라고 할 때 좀 완도까지 갈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포로스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 대단한 작가라 생각을 하는데 그에 걸맞는 대단한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로스터의 431이었고요. 올해 참 좋았던 책이라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표지만 봐도 아마 너무나 유명한 하냐 야나기하라의 리틀 라이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도 인생이라고 말해주길. 1000페이지의 고통으로 얼룩진 아름다움. 눈을 뗄 수 없는 한 남자의 비통한 삶. 2015년 맨부커상을 받은 건가? 뭐 후보? 전미도수상 최종 후보라고 써있는 이 하냐 야나기하라. 매번 이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리틀 라이프는 사실 나온 지는 꽤 된 작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광고했던 어떤 쇼츠가 미친 듯이 유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조회수가 폭발을 하면서 책을 안 읽는 사람까지 그 쇼츠를 보게 되면서 이 책이 되게 핫하게 떠올랐었죠. 그래서 되게 뒤늦게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옛날에 아마 장바구니를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기니까 좀 나중에 하다가 이번에 하도 핫하니까 그래 나도 이거 슬슬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구매는 했는데요.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페이지가 꽤 되지 않나요? 한 권이 400쪽, 한 권이 한 600쪽 되니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1000페이지네요. 생각해보니까 꽤 되는 작품인데 읽으시는 분들마다 너무 뭔가 마음이 괴롭고 정말 주인공이 너무 짠하고 너무 좀 인생이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책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언젠가 읽을 생각이긴 당연히 있고요. 한번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의 표정을 짓게 되면서 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 언젠가 읽고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하도 유행했어가지고. 근데 하나같이 진짜 불쌍하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 아직 안 읽었지만 리틀 라이프였고요. 그 다음은 무라카미 하루키 1Q84. 와, 이 책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거를 언제 읽었지? 이게 언제 나왔죠? 뒤에 한번 제가 샀던 걸 봅시다. 제가 1판 5쇄로 샀거든요. 2009년 8월에 나왔는데 제가 산 게 2009년 10월에 구매를 한 판본이에요. 벌써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네요. 와, 엄청 오래된 책이긴 하구나.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옛날에 되게 장편인데 너무나 이걸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일본 문학이 되게 흥할 때였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너무나 유명할 때여서 제가 그때 요거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무척 재미있게 읽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글 자체가 뭐 난해하다거나 조금 이미지들이 묘하기는 해도 읽는 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각 권당 한 6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한 1800페이지 정도는 되겠네요, 못해도. 지금 혹시 이 1Q84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너무 옛날에 읽었던 작가라서 요즘도 이 1Q84를 읽으시는 분이 계실까 궁금하기도 한데, 뭐 그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였지만 아까도 조지오엘 1984를 리틀 브라더 이야기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 작품 역시도 어느 정도 조지오엘의 1984를 좀 오마주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Q가 일본어로 9가 Q거든요. 숫자 9가. 그래서 1Q84가 내내 1984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 작품 속에서 아마 빅브라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리틀 피플인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빅브라더를 약간 짝지어서 오마주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에 와선 잘 기억나지 않긴 한데 아무튼 재밌게 읽었던 기억만 좀 가득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같이 보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어서 저도 모처럼 되게 반갑습니다. 자, 요 1Q84까지였고요. 제가 사실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할 때 책을 절반 정도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놓고 온 책들이 대부분 이제 좀 일본 문학들을 많이 놓고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다시 읽을 것 같지 않은 책들을 좀 많이 놓고 온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요 1Q84는 갖고 온 것을 보면 어쨌든 그 책들 중에서 인상이 좀 깊었기 때문에 갖고 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생각해보니까 집에 당연히 해리포터도 있고 그 헝거게임 시리즈도 있어서 그것도 당연히 엄청난 장편이잖아요. 그 벽돌책 해리포터 소개하면 벌써 이만한데 말이죠. 제가 원서도 갖고 있거든요, 6권으로. 근데 그거를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네. 그것까지 했으면은 진짜 책장 꽉 찼겠다. 벽돌책 다음 거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다음은 요 작가 참 길게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거리 애투드의 눈먼 암살자. 마거리 애투드의 눈먼 암살자라는 책입니다. 사실 요 작품은 제가 이제 마거리 애투드를 좋아하고 그때 이제 한창 시녀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읽고 마거리 애투드 작품을 찾아보다가 요거를 구매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매해 미눔사가 밀고 있는, 노벨문학상으로 밀고 있는 작가잖아요. 현재 아마 마거리 애투드가 미눔사랑 독점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커버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마거리 애투드 작품 자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언젠가 리커버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문학상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것인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마거리 애투드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출판사별로 힘을 쏟는 작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애투드의 눈먼 암살자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이제 부커상도 수상하고 타임선정, 현대 100대 영문소설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솔직히 좀 상대적으로 읽으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캐나다를 배경으로 약간의 환상적인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부분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몰입을 당시에 못했던 것인지 뭐랄까 제가 기대했던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마거리 애투드 작품이니까 너무나 잘 읽힐 것 같다라는 것에선 좀 벗어나서 좀 상대적으로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좀 재밌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이 눈먼 암살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떠셨는지, 기억이 혹시 남으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그렇게 안 두꺼워 보여도 어쨌든 두 개 합치면은 800쪽이 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짧은 게 400쪽이고 긴 게 500쪽이니까 이것도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요거보다도 원래 마거리 애투드 하면은 시녀 이야기가 훨씬 대표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할까 했었어요. 왜냐면은 시녀 이야기가 제가 읽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 권이었고 이 벽돌책까지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재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이었지만 꽤 오랜 시간, 이게 엄청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몇십 년 된 작품인데 정말 오랜만에 마거리 애투드의 증언들이라는 후속작이 나온다는 소식을 그때부터도 듣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저도 사서 읽어본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어쨌든 뭐 아까 리틀 브라더 홈랜드도 그렇고 시녀 이야기 증언들로 이어지는 한 작품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벽돌책 요건을 충족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뭐 이미 시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길리아드라는 성서 기반의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이 핍박받고 또 시녀라는 어떤 여성 계급을 통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또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정말 비극적인 또 암울한 디스토피아 사회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시녀의 시각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고요. 제한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되게 쫄리게 읽게 돼요. 그래서 독자는 점점 이 작품을
작품을 읽으면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조금씩 알아내게 되고 동시에 그 뒤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 오브프레드라고 하는 시녀가 과연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 졸이게 이제 보게 되는 책이었던 거죠. 여기 이제 드라마도 엄청나게 유명하긴 한데 증언들 역시도 시녀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언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점으로 좀 꼬여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녀 이야기가 더 재밌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녀 이야기를 읽고 재밌었다고 하신 팬이라면은 증언들도 당연히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맙잖아요. 이 어떤 작가의 작품이 몇십 년이 지나서 후속작이 나온다는 게 말이죠. 모든 독자가 이거 혹시 후속작 나오나요? 매번 물어보는데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긴 하다가 드디어 딱 이런 후속작이 나왔을 때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마거릿 애트우드의 증언들 시녀 이야기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만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언제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녀 이야기는 얘가 제가 옛날에 아마 영상으로도 올렸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하도 좀 많이 올려가지고 뭘 올렸고 뭘 올리지 않았는지 슬슬 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증언들 그리고 눈먼 암살자였고요. 자, 한참 소개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바로 이 책 로베르트 볼라뇨의 야만스러운 탐정들. 두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엄청난 두께지 않나요 진짜? 야, 이건 진짜 목침 아니야 이거 정도면? 이거 열린 책들에서 나온 아마 20주년, 30주년이었나? 한정판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전 이제 요 시리즈로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도 갖고 있고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도 갖고 있고 뉴욕 3부작도 요 시리즈로 갖고 있습니다. 요 판본 시리즈가 되게 좋은 게 지금은 아마 절판이거나 거의 구하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엄청 낮았어요. 왜냐면 지금 요거 엄청 두꺼워 보이지만 요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뉴욕 3부작만 해도 9,000원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렴한데 좋은 작가의 글을 합본판으로 읽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정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데 요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쪽이 연보 살짝 넘어서 1000쪽은 안 되네요. 995쪽입니다. 995쪽? 996쪽까지 있네요. 와 미쳤다 진짜. 이게 1000쪽 아니야 진짜 이것도. 이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정말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멕시코를 배경으로 멕시코에서의 어떤 젊은 시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방황을 하는지를 보여주다가 또 중간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1000쪽이나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가 아주 서사 중심으로 막 사건이 이어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랄까 단순하게 요약하기 좀 어려운 작품이고요. 저 역시도 읽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읽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고 시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시간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인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비유도 많이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늘 그렇듯 이런 장편은 대작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읽으면은 진짜 묘하게 마음에 계속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볼라뇨 작품을 이걸로 처음 읽어봤는데 그 이후에 한정판 2666 아마 제가 지금 검색해서 이미지를 띄워놓을 것 같은데 요거를 꼭 갖고 싶어가지고 올해 안에 돈을 모아서 사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설마 그 사이 품절되진 않겠죠? 열린 책들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볼진 모르겠지만 한 부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올해 안엔 꼭 살 테니까요. 그 책이 나중에 제가 사게 되면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크거든요. 판형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만한 게 아니라 진짜 제 가슴팍만한 책이로 엄청나게 두껍고 그 책도 사실 약간은 관상용이 아닐까. 과연 그걸 읽을 수 있을까? 나 읽긴 할까 그걸 사놓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긴 한데 요 이제 야만스러운 탐정들을 읽으면서 볼라뇨란 작가가 되게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작품이다 보니까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드리지 못하는 점, 제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참 아쉽긴 합니다. 좋은 작품이긴 한데 분명히 대중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작품이네요. 나중에 꼭 볼라뇨의 2666 사서 보여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야만스러운 탐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판본 말고는 아마 분권으로 따로 판매는 할 거예요. 당연히 가격은 한 권짜리보단 비싸긴 하겠죠. 자, 그 다음 책은 바버라 킹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완벽한 다시 쓰기, 아름답고 저주받는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길 잃은 세대에 잊을 수 없는 여정. 이 딱 나와 있듯이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읽어보셨나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의 제목을 누가 하도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바버라 킹솔버의 이거 지금 뭐 펀딩하고 있다, 이거 너무 좋은 작품이니 꼭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언젠가 사긴 했는데, 그때도 이름이 내 이름은 데몬 코퍼필드? 뭔가 비슷하긴 하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 이 작가나 이 작품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사고 나서 그때쯤 보니까 찰스 디킨스 작품을 다시 쓴 거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뭐 몇 개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준 리스의 이제 광막한 사르고서 바다, 와이드 사가 소시,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그 작품도 그렇고, 방드리드 태평양의 끝이란 작품도 이제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쓴 거고, 뭐 그렇게 여타 기존에 있는 고전들이나 작품들을 다시 쓰게 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또 추가로 호가스, 셰익스피어 시리즈로 나와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여러 현대 영미 작가들이 다시 쓴 그런 시리즈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현대적으로 읽다 보면은 옛날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게 신선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약간의 전제 조건은 그 전의 작품을 읽어봐야지 이 재해석한 다시 쓴 작품이 더 재미있게 느껴진단 말이죠. 물론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꼭 읽어야지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거 먼저 읽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디킨스의 일단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먼저 읽고 그건 또 언제 사고, 이렇게 이 작품 역시 언제 읽게 될지 모르는 기억 없는 작품으로 일단은 책장에 꽤 오래 꽂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읽으셨거나 혹시 요 바버라 킹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필드까지 읽으셨을까요? 괜찮으셨다면 저에게 좀 용기를, 뽐뿌를 좀 불어 넣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데이비드 코퍼필드도 사고 읽고 나서 이것도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권짜리지만 이것도 800쪽이 넘는 긴 작품이야. 바버라 킹솔버의 장편이었고요. 그 다음은 요건 사실 뭐 최근에도 보여드렸던 리츠신 삼체입니다. 제가 지난날 자음과 모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한정판 삼체입니다.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요? 제가 뭐 요즘 읽을 게 좀 많아가지고 일 때문에 읽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를 올해 안에 한번 시작하고 싶다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늦지 않게 늘 읽고 싶은 마음을 이제 가득 품고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삼체 그 드라마 시즌 2인가 뭐 이렇게 또 나오면은 그때서야 읽어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때 이제 들어오는 물에 이제 노를 잘 저어보면은 어떻게 채널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고, 어쨌든 요거 그냥 딱 봐도 페이지 세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세 권이니까 딱 봐도 800쪽은 넘지 않겠어요? 요걸 저번에 깜빡하고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벽돌책. 지금 요 옆에 여기까지 지금 진짜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책이 쭉 서 있거든요. 이 점점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벽돌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 책은 드디어 왔다. 마지막 책은 레프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 뭐 이거 너무 유명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늘 이제 벽돌책 하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두꺼운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나도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라고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읽으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막상 읽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이 읽다가 뭐랄까 길고 힘들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분량 자체가 길다 보니까 아예 안 들 순 없지. 근데 아무튼 읽다 보면은 이야기에 빠지고 또 흥미로워져가지고 결국에 완도까지 꼭 가게 되는 작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고전 중에서 벽돌책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지난번에 소개한 죄아볼도 읽어야 되긴 하지만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것도 꼭 읽어봐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읽지? 레미제라블은 이거 책을 어떻게 얻을 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장편들은 참 사기가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언제 사지 진짜? 중고로 어떻게 잘 구해봐야 될까요? 아무튼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레미제라블이나 한번 당장 읽진 않아도 꼭 가져보고 싶은데 늘 미루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고 싶은 건 많아요. 제가 책 욕심이 없다고 하기에는 뒤에 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막 책을 엄청 자주 사지 않잖아요. 진짜예요. 저 한 2-3개월에 한 번씩 사요. 그것도 많이 사지도 않아요. 많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꼭 사고 싶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돈키호테도 돈키호테도 원래 작년인가 꼭 읽어봐야지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결국엔 사지도 못했어요. 돈키호테, 레미제라블,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굵직한 장편들, 고전들 읽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투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 속상하네요. 어디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혀가지고 책을 읽으면 탁 좋으련만 괜시리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니나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 내용을 뭐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 살짝만 찾아보셔도 이 작품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결국 여기까지 보이네. 지금 위태위태하게 서 있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실정이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빨리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가진 벽돌책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벽돌책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벽돌책이 좀 멈춰. 와 이거 너무 진짜 깜짝 놀랐네. 앞으로도 벽돌책은 추가될 수 있긴 하겠지만 자주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언젠가 또 사게 된다면은 그때그때 하울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처럼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씩 엎어 보면서 다시 이번에는 근데 저번보다 많아서 이거 뭐 되나? 잠깐만요.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여러분 요거는 옆에 더 책이 있는데 더 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맞아 이 책 하면서 생각나는 벽돌책도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갈게요. 너무 위태로운데. 오.